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중급 문제 풀이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까지는 도정법이랑 영업손실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이론 수업을 할 거예요. 이론 수업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천천히 문제를 해당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보다 오늘은 먼저 영업손실보상을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정법에서 영업손실보상 내용이 중복되게 나오기 때문에 먼저 영업손실보상을 이해하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손실보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저쪽으로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쪽이나 화면으로. 자, 네, 영업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개요, 영업의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토지보상 시행 규칙에서는 영업이익에서 해당한다는 요건을 규정을 하면서 영업이라는 규정을 넣었었어요. 근데 현재 규정에서는 영업이 삭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됐어요. 근데 시행규칙 45조를 보시면 제목 자체가 영업손실보상이에요. 그렇다 보면 영업에 대한 해석이 그리고 판례와 저희 질의 시인 간의 문제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영업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판단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손실보상에서는 결국 보상 대상이 무엇인지, 보상 대상이 영업을 뺀 나머지 요건이 어떻게 해당하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특히 영업손실보상이나 이 보상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시행규칙이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랑 토지보상법 시행령 해서 달달달달 같이 외우시면서 공부하도록 해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내용들을 제가 오늘 드렸던 유인물들 있잖아요. 이 유인물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본서들 있죠. 그 기본서들에다 껴넣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기본서들이나 제가 오늘 나눠준 이 유인물들이나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들을 다 적어놓고 이해를 하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곳에다 옮겨 적어놓으세요. 공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자료는 지식은 내 머리에다 모으는 거고 자료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를 만들고 제일 간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칼 갈아놓으면 되는 거지 자료만 이따만큼 모아놓고 보면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료 드린 거에서 내가 이 부분은 놓치고 있었다.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놓치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충을 해놓고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다. 한번 공부했던 내용들이다 하면 다시 리와인드 한다는 마인드로 계속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영업손실 보상 대상. 그래서 볼게요. 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대상을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사적 인 개 허.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사적 인 개 허 하고 무사 일 등 허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자, 시행규칙 45조를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자, 사업인정 보실 전부터 적법한 건물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영업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요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을 경우 소유자. 영업손실보상에서는 첫 번째로 딱 제시됐을 때 얘가 휴업보상인지 폐업보상인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과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자,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유자와 또 동일하게 사적 인계허, 당연히 들어가는 요소이고 요건이고 밑에 보시면
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례 규정이 있어요. 특례 규정이. 예, 왜 그러냐면 영업손실보상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 건물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임차인들이 영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임차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익사업 또 특히 문제가 되는 도정법상에 있는 재개발 건축 같은 거,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에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받는 경우가 너무 허다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특례를 주자 그런 성격에 의해서 45조 단서에 보시면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분해야 되실 거는 이 무사 등일 허 중에서 얘는 사업자 등록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에서의 허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2호에 있는 45조 2호에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 또는 신고가 요할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하실 게 항상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그 특례의 성격을 갖는 그 규정을 적용할 때만 관련된 것이지 사업자 등록이 허가와 신고 여부와는 다릅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각 요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한번 볼게요. 사업인정 고시일 등에 대해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에 대한 해석인데 사실 이 규정은 어업보상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요. 어업보상에. 하지만 이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나 저희 협회에서의 질의 그 회신을 통해서 과연 사업인정 고시일 등이 어떤 공고일이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상계획 공고와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제가 첫 보상 수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상계획 공고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사업인정 고시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해. 내가 이제 보상을 하겠다는 소문이 들어가면 그쪽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 받기 되게 쉽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사업자 등록 바로 해놓고 무허가 건물이든 뭐 어쨌든 1년 전에만 해놓으면 특례 규정이 받아서 얘네들이 들어가서 받는 보상액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있다가 뒤쪽에서 보면 계산을 해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금방 나와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많이 영업손실 보상을 최대 많이 했을 때는 임차인이 받는 돈이 2억이 넘었었어요. 2억이. 그러니까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해. 사람들이 저기 보상 대상이다. 그러면 거기 가갖고 우선 컨테이너 박스 최근에 누구 공직자 들어가시는 분 중에 한 명 그랬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갖고 가갖고 그쪽에다 주민등록 뭐 그쪽에서는 어차피 주거 이전비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런 분들이 꽤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사업인정 고시일 등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날짜에 대한 기준을. 근데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뒤에 나와 있는 생활 보상의 기준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생활 보상에 대한 기준. 보상계획 공고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중 빠른 날은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고 생활 보상의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빠른 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청취 공고일이라고 해서 딱 그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개별법에서는 행위 제한일, 그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기준일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상 내가 이 보상 대상에 대해서 최초로 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일 있잖아요. 그 기준일은 보통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일이다. 야, 내가 이제 보상할게. 한번 들어와서 의견들 있으면 한번 나눠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상의 기준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볼게요.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일이고 사업인정 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업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상사업이 왜 이 실시계획 안에 그 공사 준공기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5년이나 줬는데 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냐. 근데 오늘 제가 현금 청산을 지금 한 300개짜리를 하고 있거든요. 14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상 기준으로 했을 때 보상의 기준일이, 그리고 공사 기간이 5년을 주어졌거든요. 19년도에 변경 인가고시가 다시 나요. 아직도 못 허물고 있어요. 이렇게 보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지자체 예산 때문에 정말 많은 기간에 소요가 되거든요.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변경인가고시가 계속 있어요. 변경인가고시가. 그렇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변경인가고시를 기준을 하게 되면 피수용자든 수용자든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기준이 매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익에 따라서 기준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최초의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을 해야 된다. 대신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냐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인가 고시와도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영업. 적법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즉, 적법 의제되는 8914 이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적법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적법한 건축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인적 시설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행 어떨까요? 은행은 내가 당해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3개월, 4개월 쉬면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상계획 공고가 있어서 영업손실 보상이 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이 이전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곳을 먼저 구해놔요. 다 세팅을 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적시설 바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사무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무실, 저희가 문제가 됐었던 게 행정사 사무실이었는데, 행정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직기류와 뭐 물건들 이동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잖아요. 휴업 일자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성격상.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의미를 알아두라는 거예요. 얘네가 바로 이동을 해서 휴업 기간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이 빠를 경우, 그냥 이사비 정도로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특히 은행 같은 건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문제가 많이 돼요. 은행에 대해서. 실제로 영업손실 보상이 나오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평가사들이. 근데 저희 그 지리신에 의해서 은행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손실보상 대상 기준이 되는 날짜부터 협의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용 재결 이전에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재결 바로 이전에
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든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영리법인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업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해석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영업 자체가. 그럼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영업손실 보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인지와 아닌지는 차이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 자체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비 플러스 이전에 대한 감소상당액을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생각하면 대상은 아니더라도 내 사업 때문에 네가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 사업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사비는 줄게. 대신 그거 이사하면서 어쨌든 재고자산이나 다른 상품들에 대한 감손손실이나 상각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의미만 알아두세요. 이거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뒤쪽에 보시면 다 정리돼서 나오니까. 할게. 하지만 영업 보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이 0이라는 거랑은 차이가 커요. 왜? 왜 그럴까요? 최저한도액 때문에 그래요. 자, 뒤쪽에서 산식을 외우긴 하겠지만 이 최저의 산식이 있는데 그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대한 3인 기준에 했던 가계지출비에 대한 4개월 정도를 산정을 하거든요. 현재 얼마일까요? 월 460만 원이에요. 그럼 4개월만 해도 얼마죠? 한 2,2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 감손손실까지 해서 20% 더하면 한 2,600 정도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되는 거와 대상이 안 되는 거와 영업이익이 0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워버려야지.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법령에 대한 허가 등이라고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간단한 규정이거든요. 이쪽에서 문제가 나오지는 좀 힘들어요. 네, 가장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언제든지 그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영업소를 차릴 수 있는 공부상 영업소를 차릴 수 있는 적법한 건물에서는 언제든지 사업자 등록 신고하고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양말 가게, 슈퍼마켓 이런 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얘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허가 또는 신고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네, 한번 보세요. 양말 가게, 자유업. 근데 분식집 있죠. 얘는 보통 신고업이에요. 우선 자유업과 신고업에 대한 구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매번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문제에서는 주겠죠. 왜냐면 각 조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신고업과 자유업을 다 구분해 놨어요. 구분해서 저희가 영업손실보상할 때 먼저 이 업종 업태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자, 양말 가게 같은 경우는 자유업이니까 허가를 받은 경우
최저 고려되죠. 근데 신고업 같은 경우에 신고를 안 해서 무허가면 어떻게 되죠? 얘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이전비랑 감소손실만 보상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양말 가게는 시설 투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자판 이렇게 하나 내놓고 양말 그냥 던져놓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식집 어떻겠어요?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스 설비 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기류도 사놔야 되고 어느 정도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요. 형평에 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저희 쪽에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참가자들의 재량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사실 불쌍하잖아. 그렇잖아요. 분식집을 하고 있는 분 불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시설물의 이전비나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쪽에서 많이 가격을 좀 올려드려요. 임차인이다 보니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 자, 보상 다시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에서 대여된다. 뭐 요거는 쉽게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상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전체가 편입이 됐습니다. 전체가 편입이 돼서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물건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얘 자체를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 또는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에 대한 임대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부 편입의 경우 발생해요. 일부 편입의 경우.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일부 편입이 문제가 됩니다. 왜? 네, 건물에 전체 건물 중에서 편입이 됐어요.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건물에 대해서 이전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보상을 하겠죠. 영업손실 보상도 일부 취득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공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사. 보수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수 기간 동안 임대료는 어떻게 하죠? 보수 기간 동안의 임대료.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수 기간 4개월 동안 임대료 수취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재결청에서도 저희 쪽에서 의뢰들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물과 과실에 대한 얘기만 나올 뿐 그거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논리 자체가 그냥 원물과 과실로 계속 구분을 하는데, 자,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영업손실보상이, 일부 편입했다는 영업손실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뒤에 배우겠지만 고정비용에 임대료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더해서 줘요. 더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원래는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에 대한 발생에 대한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개인 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업손실보상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 줬고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하겠고 4개월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럼 다시 임대인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보통 안 줘.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산식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 원래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100%는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많아요. 보상은 그래서 어려운 게 토지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쉬운데 영업손실보상이나 기타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나 생활보상 같은 경우에는 산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쉽지만 영업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갖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영업손실보상이나. 그러니 공부를 하실 때 영업손실보상이 조금 애울 게 많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 집중하지 마세요. 영업손실보상은 딱 그 산식만 처음에 저랑 같이 이해하고 산식만 외워둔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계속 돌리시면 돼요. 문제는 어디에 있죠? 토지보상과 건물 쪽 보상이 있어요. 저희도 실제로 보상을 할 때 그쪽 부분이 제일 힘들고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 영업손실보상은 거의 이제 산정에 가까워요. 몇 개월 됐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제시를 하거든요. 사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저희가 다시 검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 구역 안에서 보상을 하고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영업손실보상을 안 주는 것보다 주고 이주를 하게 만드는 게 원활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고 시행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보상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보내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분들을 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어쨌든 사업시행자도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준다고 그런 걸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손실보상이나 기타 다른 토지건물 이외의 보상들은 큰 중요성이 떨어져요. 중요성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상법에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축산보상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축산보상이 나와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보상법이 나온다면 다시 부대적 손실보상 쪽에서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좀 더 편하니까 이해를 하고 보상법 영업손실보상을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영업시설 등의 이전 비용으로 의뢰된 경우,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근데 칙 54조에 시행규칙 제 52조에 보면 그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특칙이 있어요. 특칙이 있는데 사실 이전 비용, 얘네들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이제 제외가 돼서 특칙에 의해서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자기네들이 산정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평가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것도 평가의 대상이냐의 여부예요. 하지만 저희 그 내용상으로 해서는 엄연히 저희 쪽의 평가 대상이다.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오면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자, 영업손실 대상과 관련한 유권 해석들. 다 여기가 지금까지 계속 영업손실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이동상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고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거고, 5일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쭉 읽었다 보시면 중간에 이제 부동산 소득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간에 부동산 소득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 정도 중요하고, 최근에 나온 유권 해석은 요거죠. 영유아 보육법상, 즉 어린이집은 서비스 영업이에요. 서비스 영업.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남게 돼 있어요. 어린이집은. 하지만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다라는 거 정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과 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랑 좀 관련된 거는 중개사무소 있죠? 중개사무소. 자, 아까 말씀드린 일반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적 요소들이 바로 이동이 가능해서 휴업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상실을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을 이제 저는 해봤잖아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쪽 동과 이쪽 동에서는 내 바운다리가 있다고 해서 고객들을 확보하고 유치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다 공익사업에 포함돼서 얘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야, 얘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를 상실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과는 좀 달라요. 실제로 사용하는 건 일반 사무실과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어쨌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구분은 저희 시행규칙 제46조와 시행규칙 제47조에서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대한 폐지와 휴업에 대한 기준은 여기 보시면 대법원법 판례 있죠? 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법령상의 장애 이유 등 종류, 특성, 규모, 특성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사실 실무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관련된 법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어디선가 써먹을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얘를 휴업과 폐업에 대한 구분부터 시작을 해버려요. 영업의 대상, 그리고 대상이 넘어갔으면 휴업과 폐업. 흔히 말해서 이 다음 장에서 나오는 영업 뒤쪽에서 나오는 영업 폐업에 대한 요건 있죠. 뒤쪽으로 가서 보는데 얘로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특수성, 허가, 혐오금 요 정도로 쉽게 주지 않고 반드시 이 판례 내용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만들 겁니다. 어렵게 낸다고 그러면요, 쉽게 내면 뭐 주어주겠죠. 그러니까 판례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공부할 때는 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대한 구분조차도 저희가 원래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저희 서울 시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서 큰 보상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인접시군구나 아니면 조금 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한 10km, 20km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영업이 불가한 영업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이제 도축장 같은 경우 좀 어렵거든요. 걔네들 빼놓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폐업은 거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폐업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대부분 90%가 휴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휴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폐업 쪽에서는 요건 정도 알아보시고 간단하게 대상에 대한 판단 여부, 판례와 시행규칙 46조 1항에서 나오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폐업에 대한 요건들을 외우고 넘어가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있죠. 영업손실보상의 조사사항 및 자료수집, 약술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약술로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영업손실보상이 딱 들어가면 먼저 사업시행자한테 제시하는 진구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보내주세요. 영업이익 알려면 니네 납세 실적이나 아니면 니네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 증명 예정증명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뭐 초짜 따서 외우시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업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규정들은 뭐 굳이 여기 나와 있는 규정 안 보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전에서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법전에서 제가 다뤄둔 자료는 오늘 보고 이거 알고 있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폐지에 대한 요건. 초짜 이렇게 많이 따시잖아요. 특허 혐오로 해서 요 요건 플러스 앞에 있는 판례의 요건에 따라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시고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특허 혐오와 판례의 경향이 아니다. 그러면 휴업 보상으로 넘어가서 칙 47조에 있는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 시행규칙 다 외우고 오셨죠? 다 아직 안 외우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상 파트 처음에 할 때 시행규칙 계속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는 외우시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은 오셔야 되고 항상 저희가 좀 법령에 대한 암기가 좀 덜 돼 있다. 그러면 항상 옆에 법전을 펼쳐 두시고 계속 외우세요.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토시 하나 틀리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칙 23조나 26조 이렇게 중요한 조항 아니고선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거기 내용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통해서 내가 보상 파트에 있는 실무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대신 저는 토지보상법 자체는 달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 쪽 쓸 때도 그렇고 법규 쓰실 때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령 꼭 다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업 폐지에 대한 산식. 영업이익 곱하기 2년 영업용 고정자산 매각손실액 더하기 재고자산 매각손실액입니다. 반드시 고정자산 매각손실은 영업용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은 어떻게 되죠? 비영업용은 얘는 지정물 보상 되겠죠. 비영업용 같은 경우는 지정물로 이전비 기준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우실 때는 그냥 문구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풀 때 이게 영업용이었나 비영업용이었나 생각하는 순간 벌써 5초는 지나가요. 그러니까 법령 특히 산식이 올 때는 정확하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영업이익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이제 영업손실보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3년 기준해요. 3년 기준해요. 이제 3년 기준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어갖고 특수성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이거는 규정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평가사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부당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19년도 말에 터져서 2000년도에 보시면 매출 엄청나게 급감되거든요. 그 경우에 거기서 나왔던 영업이익을 쓸 수 있느냐, 과연 그게 합당하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내의 특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연도는 제외하고 3년 평균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3년 평균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 영업시설에 대한 표준적인 영업이익을 가지고 와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영업 이익과 개인 영업 이익을 구분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인 3년 평균. 개인 영업은 원칙은 뭐죠? 법인 영업 이익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최저 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최저 한도가 여기 보시면 제저 부분, 보통 인분, 노인 단가입니다. 그리고 자가 노력비 상당액 비용 계상을 하지 않죠. 자,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 이유. 개인 영업들, 이 영업 손실 보상에서 나오는 개인 영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최대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한 2억 정도? 보통 한 4천?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떻게 써요? 굉장히 작은 영업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비용에다가 흔히 말해서 사장님이 쓰는 노력,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확 줄어요.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0으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 안에 다 돌아요. 뭐 그러면 이렇게 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거기다가 나 사장님이야. 월급 400 받아야 돼. 그래서 400 비용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600으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가노력비 상당액은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이익 산정할 때 손익계산서에 보면 그 본인에 대한 급여 있죠. 급여 항목을 봐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된다. 아마 영업이익에서 나오면 요게 함정으로 나올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자가노력비 상당액 그리고 최저한도인 제저 부분, 보통인부, 노인단가 요 부분을 헷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매각, 영업용 고정자산 매각 손실액은 뭐 식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폐지에 대한 보상금 환수 대항 있죠? 기껏 앞에서 특허 염호와 판례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영업 폐업 보상을 시켜줬더니 2년이나 해서 영업이익이 2년이나 해서 네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든 새로운 파트를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처에다가 떡하니 영업시설을 다시 동일한 업종을 했어요. 그러면 야 이거는 우리가 영업 폐업 보상에 대한 판단이 실수한 거예요. 휴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수를 하고 다시 휴업 보상으로 보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허가 건축물 내 임차인 영업자에 대한 보상 한도. 이 부분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무허가 건축물 측 그 45조 1항 단서에 보시면 무사 1등 허라고 저는 초짜를 탔는데 이 부분에 속한 부분이 최저 금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법령상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업이익 우선 한도에서는 폐업보상에서는 영업이익 곱하기 2년이 1천만 원 한도입니다. 휴업보상이랑 틀려요. 보시면 뒤에 고정자산, 매각 손실액, 그리고 재고자산, 매각 손실액. 휴업은 틀리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여기서 또 함정들이 나와요. 함정들이. 1,000만 원인 영업이익 곱하기 2년이 1천만 원 한도. 얘가 무허가 영업을 하는 임차인에 대한 그 특례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근데 이제 1천만 원 한도를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천만 원, 4천만 원에서 규정되는데 무허가 영업에서 뭐 어떻게 좀 잘 돼. 자기가 장사를 잘 돼 갖고. 근데 얘네들 끝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막 억 단위로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한도를 정해 놔야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뒤로 넘겨가 보시면 금방 하겠는데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한 2시간 반이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자, 영업, 휴업 등에 대한 대상 보시면
얘는 그냥 영업손실보상 대상인데 폐업 아니면 그냥 다 휴업인 거예요. 자, 폐업 아니면 다 휴업이고 세 가지에 대한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자, 영업 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사실 실제로 보상, 영업손실보상은 1호에 있는 규정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제가 출제자라면 저는 2호에 있는 일부 편입을 낼 거예요. 일부 편입을. 산식에서 이제 그거 보시면 알게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시면, 자, 산식이 나옵니다. 저는 초자를 0, 감, 고, 부, 이, 감으로 따놨어요. 그 이유는 보통 초자 딸 때 앞에 있는 순서대로 따거든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따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휴업 보상에 대해서 한도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1호와 2호와 3호가 셋 중에 하나가 걸렸는데 2호에 있는 일부 편입이 나오면 1호에 있는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한도액이네요. 그러니까 2호를 물어보지만 사실은 1호도 같이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 2호를 내겠죠.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는 임시영업소 설치해 가는 경우는 거의 안 해요. 아니 지금 편입당해서 쫓겨나야 되는 판국에 열받아 죽겠는데 임시영업소 하면서 설치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나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영업이익은 결국 영업 폐지 보상에 대한 영업이익 산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다만 최저한도액에서 차이가 있죠. 이 부분 매번 틀리시잖아요. 그렇죠? 휴업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제조 부분 노임단가 고 아니죠. 폐업이죠. 폐업이. 휴업은 그렇죠. 도시근로자 월평균.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0만 원 정도 되고 얘가 한 달로 치면 200만 원 정도 돼요.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꼭 도시근로자 월평균. 근데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 저번에 그 주거이전비 그 징집 군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그 생활보상에 대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주정착금에 대한. 얘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명목이에요. 실질이 있고 명목이 있거든요. 근데 명목으로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최저한도액에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업기간 보겠습니다. 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를 해요. 사업시행자가 조사를 해서 얘는 5개월 걸리겠다. 얘는 6개월 걸리겠다. 제시를 하는데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월. 근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밑에 보시면 14년도 10월 21일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된 이후에 대한 적용이라고 써있거든요. 뭐냐면 이 이전에는 14년도 10월 21일 이전과 14년도 10월 22일 이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에서는 이때 개정이 되면서 얘는 3개월 이내로 보고 이후에서는 4개월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소손실액인 20%를 밑에 있는 영업이익 감소액을 20%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틀리긴 한데 이거 저희가 평가할 때나 쓰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14년도 이전에 대한 사업인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래된 거고 그리고 적용 공시지가 문제도 있어서 14년도면 내년에 시험 보면 23년이잖아요. 그럼 10년치에 대한 지가 변동률과 표준집 평균 변동률을 다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굳이 이 규정까지 다 드립다 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영업이익 감소액.
영업이익 감소액은 총 20%인데 1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서 0감 할 때 0감이죠. 감이 여기가 1천만 원 한도. 사실 1천만 원 한도 하려면 영업이익 5천만 원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에워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4,6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영업손실보상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어. 근데 계산을 했는데 3천만 원 이하라. 그러면 내 계산에서 어디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전 영업이익 감소액까지 가면 2,6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거기다가 시설비 그리고 이전비까지 가면 3천만 원 금방 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내가 뭔가 실수가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 역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할 때, 시험 문제 풀 때.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액도 20%를 알고만 잊지 말고 이게 5천만 원이 되는 순간 얘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세요. 그래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거예요. 인건비 등 고정 비용에 대한 해석. 저도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얘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영업손실 보상할 때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볼게요. 인건비.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큰 공장 있죠. 큰 공장이나 큰 영업 시설물들 있죠. 얘네들이 휴업을 하고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큰 공장들이나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들이 워낙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해체를 해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4개월, 최소 4개월, 최고 2년까지 하니까 이 기간 내에 뭐죠? 필수적으로 이 시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키고 있는 사람. 이 필수적인 인원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그리고 해당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의 영업 종사자들이 있었어요. 영업 종사자들이 있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필수 인원이 5명이에요. 그럼 195명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렇죠. 휴직보상, 실직보상으로 넘어와요. 그럼 걔네들은 뭐죠? 휴직보상과 실직보상은 산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되는 그 산정 내역을 그냥 곱해서 개월수 곱해서 산정해서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평가 의뢰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인건비에 대한 해결이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된 제세공과금, 그리고 임차료. 임차료가 좀 문제가 되죠. 볼게요. 임차료, 임대료. 구분을 줘야 돼요. 소유자 같은 경우는 소유자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익계산서나 대차 대조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 확인해야 될까요? 얘가 이 임차료를 판관비에서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얘가 인식을 한 경우 인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만큼 임차료 상당액에 대한 영업이익이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연간고부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고정비에서 얘는 임차료를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식했잖아요. 그럼 얘가 어딜 가서 또 이 영업을 동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정도의 임차료를
제시를 해야 돼요.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판관비를 두 번째 인식 안 한 경우에요. 흔히 말해서 내 건물에서 내가 영업하고 있는데 임차료를 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왜냐하면 비용이 인식을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고정비에서 임차료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봤을 때. 근데 문제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건데 뭐 이 정도까지 나올까 라고 하지만 저는 문제 냈어요. 문제 냈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영업, 임차임 영업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어쨌든 매달 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매달 내고 있어요. 매달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임차료에 대한, 고정비에서 임차료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얘는 어쨌든 기존 건물에서 2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매달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될 의무를 가져요. 근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휴업보상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얘가 아니 다른 데서 이렇게 장소를 적법하게 다시 임차료를 했으면 여기서도 임차료를 지급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서는 이 임차료를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옮겨가서 하는 임차료 얘는 어쨌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얘네가 인식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왜? 이전에 뭐죠? 여기서 4개월 동안의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의 부분에 인식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급되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지급돼야 되는 임차료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상 고정비에 대해서 해당한다고 보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의미를. 그러니까 소유자 부분과 임차료는 소유자 부분과 세입자 부분을 구분해서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론 수업만 하니까 원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농담도 하고 그래갖고 좀 안 그런데 앉아갖고 이론 수업만 하니까 되게 졸리고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빨리 하고 정리를 하고 영업 손실 한 번만 정리를 하고 이것만 딱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정 비용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게 이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지작물 있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크게 생각한다면 건물, 쉽게 생각하면 이 건물이 취득보상, 이전비가 넘어오는 취득보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물건가격 보상으로 해버리면 감가상각비를 흡수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입장에서만, 세입자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사실 임차료 부분에 다 묻어 있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유자만 생각하면 돼요. 이 감가상각비 인식 누가 해요? 소유자가 하잖아요.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항상 소유자 쪽에서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세입자 영업인지 소유자 영업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애초에. 그 밑에 있는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매달 인식을 해서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중지를 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보험들이, 계약사. 그럼 걔네들은 뭐죠? 그냥 안 내면 되는 거거든. 그냥 중지를 하면 되니까 얘는 고정비용으로 인식을 안 해도 됩니다.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계속 지출되는 광고 선전비들이 있어요. 근데 휴업기간 동안 이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계약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계속 내야 돼. 그러면 얘네들도 고정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밖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중개수수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전할 때 그 비용으로
인식을 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고정비용, 이 고정비용은 항상 임차인 경우와 소유자 경우를 한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구분 안 하고 얘 비용 자체만 달달달달 내면 의미를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꼭 소유자 부분과 세입자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0분 수업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